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과방위 국감, 딸 결혼식 축의금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최민희 위원장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면서 최민희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사퇴하실 겁니까? 안 하실 지금 겁니까? 국감 중이니까 저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정말 후한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관님 나오셨나요? 그래서 축의금 돌려받았습니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체크를 다 하겠습니다. 청첩장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고 안 냈습니다. 국감이 끝나고 나면 제가 지금 하신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하여 사실만 확인하여 페북에 올리겠습니다. 과방위 국감이 최민희 위원장 청문회처럼 돼버렸습니다. 최민희 위원장 스스로도 물론이고요.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도 그럴 것이 최민희 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겠다고는 했습니다만 언제? 국감 끝나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위원장이 결자 해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최민희 위원장 문제를 저 국감장에서 물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일단 국감 기간 중에 국감을 주관하는 상임위원장이 국회 안에서 자녀의 결혼식을 성대하게 열었고 예. 그 결혼식에 피감기관들이 대대적으로 화환을 보내고 또 각종 기관과 기업에서 축의금을 낸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일단 법적 문제가 있어 보이고 설령 법적 문제가 없다고 전제해 보더라도 중요한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국회 안에서 당연히 국정감사 과정에서 바로 묻는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바로 국정감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선례가 남아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청문회로 변질됐다라고 하는 여당의 주장은 정말 어불성설인 것이고요. 예. 오히려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면은 최민희 위원장 본인이 국민 앞에 소상하게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했으면 될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청래 대표도 최민희 위원장 이 논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전화를 해서 MBC 보도본부장 퇴장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뭐 이제서야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친절하게 또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당 지도부와 국민의 염려를 전한 메시지였다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예. 정청래 당대표가 최민희 가방위원장하고 뭐 어제 통화하기 전에는 통화 안 했겠습니까? 내용 파악 안 했겠습니까? 예. 이것은 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 자체가 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이 자체가 당으로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예. 시그널을 이제 언론에 알려드리는 것이죠. 최민희 가방위원장 관련해 가지고는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이 자녀 결혼식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문제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정청래 당 대표로서는 MBC 보도본부장 이 퇴장시킨 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단순히 그날에 있었던 사건 외에 예. 전에 어떤 미묘한 감정선이라든가 흐름이 있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상파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민들과 언론과 야당에 대해서 우리 당이 이 최민희 가방위원장 논란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 그게 저는 속내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당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도였으면 그 다음 액션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예. 근데 국정감사 기간에 갑자기 과방위원장이 뭐 사퇴하면은 이 국정감사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국정감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저는 뭐 송영훈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결자 해지, 그러니까 이 결자 해지라는 것이 본인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야당의 지적에 맞게 해명을 좀 제대로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또 정청래 당대표로서는 또 다른 어떤 결단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화환갑질, 보도갑질, 직장갑질을 했다면서 신고를 하러 간 거였는데
이 을지로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을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민주당 내 기구인데 문을 안 열어줬다 그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제가 계약서 변호사니까 예. 많이 보기도 하고 쓰기도 무지하게 많이 써봤는데 예. 계약서 보면 갑이 있고 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갑이 결국은 힘 있고 우월한 사람을 갑에다가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나온 용어가 갑질입니다. 그러니까 지위나 힘을 내세워가지고 힘없는 사람에게 원하지 않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일까지 시키는 거 그걸 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을지로위원회는요. 국민의힘엔 제가 이딴 이야기 듣지 못했거든요. 을지로위원회가 언제 생겼냐면 2013년도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 남양 유업 사건이 있었어요. 대리점 강매 사건. 그게 그 굉장히 공분을 일으켰으니까 다른 데도 아닌 민주당에서 만들어졌고요. 을지로위원회 초대위원장 누군지 제가 찾아봤더니 우원식 의원이었어요. 예. 우원식 의원 지금 국회의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갑질을 막아보자, 을을 보호하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을지로위원회인데 그래놓고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한 5명 꼽으라고 하면 그중에 최민희 위원장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최민희 위원장이 울트라 갑질을 한 겁니다. 오죽하면은 최민희 위원장 앞에 가면요. MBC 보도본부장도 일개 을에 불과해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을지로위원회에서 최민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어제 한 시민단체에서도 최민희 위원장을 향한 고발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 직권남용, 뇌물죄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뭐 고발을 했으니까 이제 수사가 예. 있겠죠. 그런데 이게 국민의 어떤 감정에 기대서 비판하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범죄 성립 여부는 다릅니다. 국민의힘이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뭐 또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예. 그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대가성이 있어야 되고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금전을 교부하게 된 경위나 사정 이런 걸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국감장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감기관들에게 최민희 위원장이 직접 청첩장을 돌리거나 참석해서 이 축의금을 내거나 화환을 보낼 것을 요구하거나 한 바가 없습니다. 과거에 축의금이 뇌물죄가 성립되는 사건의 예는 뭐냐면 그 이전부터 금전적 거래가 있고 대가성이 있는 거래이고 실제 통상적인 금액을 넘어서는 축의금 일대입니다. 예. 이번 경우는 뇌물죄를 비롯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범죄 성립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냥 정쟁을 위한 정치적 주장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선 최민희 위원장을 두고 시끌시끌했는데 저쪽에선 이 사람을 두고 또 시끌시끌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통령도 나가라고 했고 오전에 나오는 것까지 제안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오전에 불러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것 아닙니까? 뽀록 날까 봐 지금 그것도 안 받는 거예요?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이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는데요. 아니 무슨 국감이 치킨입니까? 반반 출석하게? 그러니까 김현지 한 사람 지키려고 애쓰니까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겁니다. 김현지 실장이 오전만 출석하겠다고 하니까 뭐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해서 반반 치킨이냐? 국감이 무슨 골라먹는 메뉴도 아니고 결국 김 실장 국감 출석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전만 나온다는 건 예. 사실상 안 나오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애지중지 현지를 오지 않지 현지로 만들려는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오지 않지 현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어제 밝히기를 오후 1시까지 있는 걸로 제한한다라고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국정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운영위 국정감사는 시작하면 일단 기관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최소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국정감사 장면을 많이 보셨겠지만 시작하면서 각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다가 파행을 빚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이 그냥 훌쩍 가기도 해요. 그리고 국회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7분입니다. 그러면은 많아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2명 정도 질문할 수 있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1명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제대로 질문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기만적인 태도를 지금 국민들께서 똑똑하게 목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김현지 실장이 정말 숨길 것이 많구나. 그리고 당장 대통령실에서 나와야 되는 인물이구나라고들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언론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실장 출석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국무회의에서 했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보통 근데 이런 통상적인 경우라면 출석을 하게 되는데 결국 출석을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식적인 얘기를 한 건지 대통령의 말도 김현지 실장에게 먹히지가 않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야 간의 합의가 되지 않는 거에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영리하게 행동을 했으면 좋았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그리고 또 내심 국민의힘에서는 끝까지 김현지 실장이 안 나오길 바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뭐 지금 뭐 오전에 나오게 되면 업무 보고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저 국회에서 오래 일했거든요. 업무 보고는요 책자로 대신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예. 특히나 이러한 경우에는. 그리고 이 발언 순서도 또 국민의힘이 예민하게 잘 협상을 하면 뭐 한 명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전에 불러서 물어보다가 미지 단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질의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 눈높이가 있고 정서가 있고 언론이 보고 있기 때문에 또 1시가 3시 되고 3시가 6시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애초에 안 나오길 바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당에서 이 국민의힘에 어쨌든 야당의 요구에 좀 적극적으로 좀 화답을 해가지고 오전이 아니라 좀 하루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합의 안 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 국감이 조의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최민희 위원장으로 끝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번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태 전체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 거고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그건 스스로 문제를 만든 최민희 위원장의 탓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민희 위원장이 국감 기간 중간에 자신의 딸에 대한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국감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스스로 물러난다고 한들 국감에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상식적으로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 원장이 보유 중인 아파트 2채 중에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뒤에 직전 실거래가보다 4억 원 높게 내놓으면서 논란이 되니까 다시 가격을 낮춰서 18억 원에 내놓았습니다. 이 아파트 반나절 만에 팔렸다고 하는데 매수자가 집도 안 보고 계약금을 넣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효력이 없을 것이다. 예. 오히려 그 역효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방증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10.15 대책이 정말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 같으면 이찬진 금감원장 본인이 왜 실거래가보다 4억 원이나 높은 금액의 집을 내놨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중도의 호가를 2억 원이나 올리기도 했죠. 그러다가 국민적인 비난을 받으니까 직전 실거래가로 낮춰서 내놨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전망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내려갈 것이다라는 거면은 저 가격에도 안 팔려야 맞아요. 설령 팔리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데 계약자가 집도 안 보고 계약금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미 시장의 판정은 끝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찬진 금감원장 개인에 대한 문제로 환원하면 안 됩니다. 결국 부동산 대책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핵심은 정책이거든요. 이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 지금 2주 만에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정부는 일단 이 시장에 부작용만 가져오고 효과도 없는 무리한 10.15 부동산 정책을 철회를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내놓는 일을 빨리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집 한다고 하셨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이 논란의 마침표가 찍힐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 논란의 마침표는 안 찍힐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11호 대책이 나왔는데 10월 16일부터 이거 실패했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이 논란이 끝나겠습니까? 근데요, 올해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904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맘때에는요, 2,339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은 거죠. 그런데 904건 중에 이 내용을 보니까 15억 이하는 이렇게 계속해서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의 어떤 매물이 줄어들고 거래가 줄어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무슨 수능도 아닌데 평가가 바로 나옵니까? 이제 2주 됐는데. 그래서 실패하길 바라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찬진 금감독 위원장이 저는 처음부터 그냥 18억에 딱 내놨으면 오히려 이 비난받는 것이 칭찬받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 22억에 내놨다가 또 다시 4억에 내놨다가 이러니까 이게 비생산적으로 이게 계속 나름대로의 결단을 내려서 평가받기는커녕 이게 비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쉽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대신 직을 선택한 공직자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분은 집을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좀 자초한 부분이 있다라는 아쉬움도 짚어주셨는데, 자, 어제 국토위 국감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논란이 된 11호 부동산 대책 관련 정책 위반자의 주택 처분을 건의하라는 야당 측 지적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 제한, 그리고 부동산 백지 신탁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반응을 했는데, 이거 실제로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뭐 검토하고 예. 도입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논의는 뭐 해봐야 되지만 우리 뭐 비슷한 제도 있지 않습니까? 주식 백지 신탁제도 실제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주식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백지 신탁하거나 즉시 처분해야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이해충돌 여지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에 문제가 된 뭐 이 4명의 그 공직자만 찍어서 얘기하시는데 국회의원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이 그게 맞다고 주장하신다면 국민의힘의 뭐 고가주택, 강남 3구 주택 또 다주택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먼저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를 추진하겠다, 우리 기득권 포기하겠다고 하시면 뭐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규제책을 쓰는 이 정권이 아니고 그런 당이 아니니까 우리 빼고 하자 이러시지는 않으실 거면 논의를 한다면 충분히 검토해보고 도입에 어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국토위 국감에선 이상경 전 1차관 사퇴 관련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국토부 대변인 대기 발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사고는 차관이 쳤는데 왜 대변인이 대기 발령이 됩니까? 공보 자체가 안 되는 말을 해놓고 공무원을 지게하게 한다는 게 비겁한 거죠. 합당한 사유가 있어요. 유튜브 채널로 일방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있어서 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는 건 좀 어렵다는 말씀. 문제의 발언, 문제의 사과는 이상경 전 차관이 했는데 국토부 대변인이 대기 발령 조치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혼나고 화가 나가지고 집에 있는 강아지 걷어찬 격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 들고요. 이상경 차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직업 공무원이 아니었잖아요. 그 교수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제가 봤을 때 이상경 차관은요, 교수 마인드로 유튜브 나가서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냥 그대로 했다가 이런 무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상직 차관, 이상경 교수, 이상경 교수가 어떤 분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라고 불렸던 분이었어요. 그 한 10년도 더 넘게 아는 그런 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상경 차관은 누가 보더라도 실세 중에 실세 차관인데, 그런데 아무리 대변인이 1급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실세 차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제지를 수 있었겠는가,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국토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여당에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설명에 뭐 자세히 밝히진 않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상경 차관이 유튜브에 나갔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공직자는요, 사실 정제된 말만 해야 되고 수치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정책을 알려주고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저희 같은 정치인 출신들, 이 대변인단들이 뭐 나름대로 어떤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튜브가 어떻습니까? 형식상이나 주제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고위급 공직자가 나가서 설명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채널이었다. 그래서 이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서 잘 조율을 했었어야 됐다고.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 발언, 유튜브 사과가 이루어지게 된 책임을 대변인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은? 만약에 여기 TV조선 나가고 대담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유롭게 막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나름대로 준비와 조율을 거쳐서 정제된 팩트만 얘기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